치킨 인더 게임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9년에 그 국내 번역본이 나온 책인데요. 번역본의 부제는 선택과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올 위험한 미래 경고라고 되어 있고, 책 그 서문 중에 중요한 표현으로서 행동과 책임의 균형에 관해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책 내용에 많이 나와 있고, 행동과 책임 사이에 숨겨진 불균형이 있다. 또 그에 따른 다른 결과들이 현재 세상에는 많이 팔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자는 그 검은백조로 유명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인데, 인센트로라고 해서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시리즈의 마지막 판이라고 소개를 그 저자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5편까지 발간을 하는데, 그분은 한 25년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현업 출신이면서 그렇게 그 실전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이 뼈가 자란 그런 어떤 그 현실파로서 책을 25년간 써낸 것이 독특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제가 요약한 내용들은 아마도 제약이론 경영에 제가 그 편집병 환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요약본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편협하고 편향적인 그런 또 표현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좀 드리고요. 양해 말씀 드리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 뭐 어떤 책이라도 그 어떤 방향으로 내용을 쓰든 인간 존재라는 표현을 하면은 이제 존재라는 것 자체가 철학적 화두로 들어오게 되죠. 행동과 책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존재의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모금액 사용 내역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말하자면은 이 저자는 그 소크라테스 그 질문법으로 책을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최근에 문제된 거는 위안부 파리 였죠. 그런 단체에 어떤 그 기부금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기업들만 이렇게 그 공시하는 법이 상장되어 있는 법은 법상 이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국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복식회계에 의한 결산을 하고 공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어떤 그 단체들은 해당 그 행정부 산하에 그 등록을 하고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법상으로는 연간 사업 보고서를 낼 때 그 저거를 그 말하자면 재무제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그것을 이제 복식 회계로 가지고 오라 라는 게 이제 그 행정부의, 제가 어떤 그 관여했던 어떤 그 이 봉사 단체는 건설교통부 산하였는데, 건설교통부 에서 그 이 복식회계 사업 보고서를 요구해서 제가 좀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라 했는데,
박봉에 일하는 열정페이로 일하는 그런 봉사단체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책임자가 공인회계사한테 맡겼다. 나중에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해야 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개별 성향과 시장의 움직임이 서로 관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주식시장을 하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그 기업 분석은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뭐 그 왕년에 조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끊은 상태죠. 다른 데다가 그 포트폴리오를 좀 했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는 이제 끊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요즘에 지금 그 스팸 이런 그 문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있는데, 진짜 속된 말로 왕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리성과 생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제 화두 질문을 통해서 그 전반적으로 책을 끌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가장 본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리스크, 위험을 감수해야 될 본원적으로 우리가 왜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괴리 현상들이 현대 사회에 있는데, 문명화될수록 다양한 괴리 현상이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런 원인이 그럼 왜 뭐냐? 이런 거를 또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읽어보는 거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읽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틈틈이 제 견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경험을 통해 배움은 논리나 고찰을 통한 배움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정책 결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고위 관료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문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저도 그 직장 조직 경험이 있어가지고 체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뭐 책에서만 배운 게 아니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 기업 분석을 할 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들이 또 같이 공유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제가 편향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의견들이죠. 원가 세계 경험 토대는 매우 중요했었다. 그러나 다른 튼튼한 기둥을 받고 그 토대를 제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기존 원가 세계의 실증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기존 원가 체계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 지금도 그 세력을 잡고 있죠. 다른 회계가 현재 없죠. 오로지 뭐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원가 회계가 모든 그 산업, 업종,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소개하는 스루프 세계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니까 저는 실전적인 스루프 세계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책임의식이 없는 지식인이 선동고를 잘 만든다. 이게 또 뭐 미국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타인을 미혹시킨다. 정신머리 헷갈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를 그 전에 정리했을 때 검찰 개혁이 온 국민의 염원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옛날 제가 메모해놨던 거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이 지켜야 하는 최우선 원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리스크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일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우선 원칙이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그 현 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어떤 그 최우선 원칙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아직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전 문재인 정권은
뭐죠? 그게 소비 주도 성장? 네. 그게 최우선적이었는데, 피해자를 많이 만들었죠. 요거 가로친 거는 이제 제가 사례를 든 건데, 미국 쪽에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로 대중은 자유시장에 대해 부패와 영고주의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내는 각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를 통해서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정책이 잘못이 돼가지고 금융위기였죠. 그때도 IMF 위기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외환위기, 금융위기인데 이게 정책하는 사람들이 부패와 영고주의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어떤 부적합, 우리가 이제 품질에서 제가 얘기할 때는 unconform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적합 부분을 제거하는 시스템 학습이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현실이라는 녀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책임의 균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리스크라는 게 이제 꼬리 리스크인데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그런데 이 매우 낮은지만 한 번 발생하면은 아주 큰 폭발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높은 리스크가 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저자는 블랙 스완에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죠. 운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건데 황금률로 얘기할 때 이제 포지티브로 얘기를 하고 운율은 이제 네거티브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운율은 이런 거죠. 표현한다면은 당신이 싫어하는 다른 이들의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황금률로 되겠지만은 이거는 운율로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신뢰, 트러스트라고 그러나요? 신뢰는 지식의 문제이자 윤리의 문제이다. 그게 이제 신뢰가 있냐 그러면 이게 뭐 솔직하고 착하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신뢰는 지식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윤리적 문제다. 윤리는 뭐 당연히 윤리적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저자는 지식의 문제로 또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을 항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 학습을 행하는 사회뿐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놈은 제거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계는 행동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은 아예 무시하라. 요거는 이제 칼 포포옹이 과학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물론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도 연간 매출액을 지금 예측을 해보는 그런 게임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는 원래 그 예측은 틀리는 거니까 아예 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비합리적인 행동은 우선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은 명백히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용어 개념이 뭐냐? 합리적이라는 것은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완투가 있는 그런 얘기다, 일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게 합리적인 게 아니고 합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합리적이다는 것이 이분의 그 얘기입니다. 때문에 분식회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개개인의 생존도 위협합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인간들 소수 때문에 이 기업이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들을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과학주의는 의심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과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관념이다. 고차원적인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강한 확신과 통계치에 대한 깊은 이해, 높은 수준의 지성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더 바람직하기로는 실제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앞서도 이 지식의 문제, 신뢰는 지식의 문제를 하고 윤리의 문제를 나왔는데, 이거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접근하더라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도록 저자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회의학파라고 그러는데 스케tip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게 제목으로 있지만은 그 서론에 이미 결론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해법을 추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전적인 그 스루프 회계는 단순한 해법을 추구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해법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제조원가 회계 기준이 그렇다 이게. 원가 세계에서 밥 먹고 밥벌이로 먹고 살고 있는 회계법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회계 그 재무회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관여된 게 연결돼서 관여된 데가 엄청 많죠. 이런 데서는 그들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조원가 회계 기준이 그럴지 모른다 했지만 사실은 지금 원가 회계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과 존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장회사에 그 상장을 해놓고 그 상장이 건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상장할 때부터 회사 매각이나 증시상장을 통해서 주가 차익을 실현하는 사업가들, 아예 그 본업에는 그 뜻이 없고 그 첩지에만 이 원래 목적이 그런 있는 그 사업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예쁘게 생긴 상품성 있는 4살짜리 아이를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 사람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행사하는 판관이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거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스킨 인 더 게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벌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법, 함부라이 법을 이 사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루프 편집증 환자인 저는 원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원가 회계가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그 캄비세스 왕의 심판에 대한 그 회화인데요.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시삼네스라고 그 판관, 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한 그 일 평면에 저 뒤에 있는 것이 사실은 뇌물을 먹고 있는 과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여론이 들끓어 가지고 이게 부정부패를 했다. 판관이, 그 판사가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 같은 꼴이죠.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 회하는 이 캄비세스 왕이 심판을 했는데, 이 시삼 네스 그 판관을 산채로 살을 베껴버리는 그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묘사한 거고, 옛날에는 그 직업이라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가업을 잇는 그런 신분제 사회가 돼가지고 이 가죽, 베낀 가죽을 가지고 그 의자 카바를 만들어서 그 아들을 판관을 시키고 거기에 앉아서 심판을 해라. 항상 당신이 그 재판을 할 때 잘못되지 않도록 그 경각심을 주면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미래에 그 아들이 이 판사 그 의자에 그 아버지 피부 가죽을
만든 의자에 앉아서 그 말하자면은 판관 노릇을 하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현재가 진행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두 회화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의 1498년 작품이라고 하네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또 이런 게 다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안티파트로스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 주석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 이용자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언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발전을 거듭해서 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도덕률이다. 법률은 바뀔 수 있지만 도덕률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법이 꼼꼼할수록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는 더 쉬워진다. 실질적으로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걸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법을 하고 그다음에 생뚱맞은 말들을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특히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법을 한 친구들이 정치들을 많이 해가지고 말빨들은 얼마나 센지, 특히 그 이번에 그 민주당 대표가 된 뭐 제자 명자 들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은 말빨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 저렇게 그 현실을 갖다가 왜곡하는 말을 하고 얼굴에 그 표정도 안 바뀌고 그렇게 얘기를,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아주 그냥 섬뜩한 것을 느낍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대통령은 좋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차악을 선택했을 따름이지.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부족들을 서로 분리하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 준다면 그들은 서로 갑자기 침몰해질 것이다. 무분별한 세계화와 중앙집권화된 다민족 거대 국가가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인데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 영국처럼 실제 식민지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가만 보면은 다 간접 지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배웠던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중공으로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다민족 국가죠, 중공이. 거기 우리 조선족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위구르족도 있고 우리 저 북방 쪽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중앙 집권화돼서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국이 말하자면은 연방식으로 우선은 좋게 표현하면은 연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는 유럽처럼 그 특이하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 각자 독립국을 만들듯이 중국이 그렇게 독립국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소수가 주도하는 사회를 먼저 근데 소외를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의 그 할랄에 대해서 비유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생략을 했고, 개미 군집체는 개미들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이다.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고, 소수에 의한 장악이라는 현상은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엄격하게 올바름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소수의 수소라고 제가 오타를 했습니다. 사람들만 있어도 사회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글로벌 금융 세력은 사실상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엄격하게 올바름을 추구하는지는 저는 지금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일을 벌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도 불사할 것 같고요. 또 각 어떤 그 나라에서 분쟁이 유발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돈을 벌게 돼 있는 게 금융 세력일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런 측면에서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카자르족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왜 넣는지 저도 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카자르족이 결국 카자르족이 유대인이 됐거든요. 기독교의 주교들과 중앙아시아에 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카자르 제국을 만들었던 잘 나갈 때 또 영화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주교들과 유대교의 랍비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셰이크들이 카자르족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는데 카자르족의 원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교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이건 기독교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당신들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교들은 유대교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좋소. 그러면은 이슬람교 세이커들한테 당신들이 기독교와 유대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죠. 왜냐? 둘이서는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데 유대교는 뭐 별별 일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카자르족 원로들은 부족의 종교로 유대교를 선택했다. 그래서 카자르족이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이 된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동일하게 유대인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종교하고 그 정치하고 거의 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나라가 없어지고 그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로 하면서 그런 그 이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고 있었죠. 아마 그 유대교라는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 유대인은 아마 없어졌을 것인데 아시케네지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업이나 농업, 뭐 이런 공업 이런 거를 그 왕들이 못하게 하고 니들은 돈이나 벌어 금융업을 해라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세력은 사실상 유대인들한테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유대교 그 옛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자를 받아 먹으면은 안 좋다, 안 된다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자놀이하는 금융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유대인들한테 그 이 환전상이나 이런 거를 시킨 왕들의 의사 결정이 결국 그 나중에 지들이 얽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공산당 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언론은 미통에게 미국 대통령을 줄여서 중공과 러시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다면 미국 당신은 어떤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미통의 답변은 그나마 러시아가 나을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하고 하지. 지금 미중이 붙고 있으니까요. 중 주석에게 미국과 러시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다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중 주석의 답변은 그나마 러시아가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었다면 한국은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화두일 것 같습니다. 소수가 주도하는 가치관. 미국은 공화국이 아니고 연방국이다. 분권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식시장은 작은 문 하나만 있는 대형 극장 같다. 불이야.
이거에 패닉 셀링이 일어나는 과정도 이어갔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저는 제약이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하죠. 편집증 환자니까. 혁명은 언제나 절대로 양보하지는 소수에서 시작했다. 부분과 전체의 움직임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스루프도 제약이론도 주장하는 게 그거죠. 부분과 전체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분의 합이 전체의 합이 아니다. 구성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 언제나 선형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제약이론에서 얘기하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구조다. 시장 구조가 올바르다면 바보들이 잔뜩 참여하더라도 저 같은 인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시장은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늑대와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등 조직의 본질과 직원들의 입장. 조직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조직을 위해 일해줄 일정 숫자의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을 하도록 실질적 심리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둘째로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조직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자신의 핵심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에 충성하겠죠. 옛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회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했어도 다 조직에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조직 폭력배, 마피아 조직원처럼요. 마피아 조직원은 그 조직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을 때 그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배신은 바로 죽음입니다. 마피아한테. 한국의 경우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핵심 이익과 안정성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노조에 가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노조가 센 모양이에요. 한국노총은 지금 있으나 만한 어용노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해도 좀 얘네들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죠. 이제 어느 회사라도 화이트 칼라를 중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할 수 있는, 고용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업계에서의 평가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사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조직에 충성했을 때. 목에, 개와 같이 목에 매여 있을 때는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구속 속의 자유라고 그러죠. 아마 저 같은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개같이 살아왔을 겁니다. 지금은 야생 늑대가 돼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야성이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복잡성의 증가, 이것도 그 제약이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제품이 하청이나 외주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례 없는 막대한 비용이 유발되고 납기 지연되는 정도 역시 과거보다 길어졌다. 전체 프로세스가 복잡해져서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멈춰질 수도 있다. 이게 컨스트레인, 제약이라는 겁니다. 이 제약을 풀어야 회사는 돈을 번다는 거죠. 복잡성을 풀어버리는 거죠. 늑대와 개에 대한 얘기로 자유는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네가 야생에 나가서 살라 그러면은 자유라는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그 개들은 순실회피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잃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약해진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평판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개와 마찬가지로 강한 목줄에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위공직에 몸담은 사람들은 상황은 전부 이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김동연이라는 그 옛날에 기획 부총리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 왔다가 이재명이하고 배가 맞아가지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지사 자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그 사람의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고위공직에 몸담은 사람들 상황이 전부 다 이렇다 그런 얘기죠. 푸틴은 가정에서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라 야생에서 살아남은 짐승을 상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푸틴이. 이게 벌써 한 몇 년 전에 쓴 건데,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발발을 하면서 푸틴을 볼 때마다
하긴 그 KGB 그 저기 출신 장교래니까 사실 뭐 진짜 야생에서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겠죠. 젊어서부터.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성공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도 독재자는 독재자인데 지금 중국이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지금 중공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오늘날 독재자들은 국가의 자산을 빼돌려서 비밀 계좌로 열심히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독재자들이 또 그 휘하에 있는 그 2인자, 3인자 이 족속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우디 왕가의 사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도 그렇지 않겠냐? 이미 알려진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에 있는 자녀들은 집도 전부 다 캐나다나 뭐 이런 데다가 다 해놓고 돈도 다 외국에 빼돌려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동당한 다수의 공격은 그리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선동당한 다수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봐도 된다. 아우,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얘기를 해줬네요. 게다가 타인에 대한 증오를 발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에 무능하게 마련이다. 요게 이제 노땅 그 꼰대가 돼가는 태극기 부대 그 할배들이 또 할매들이 꼭 이런 것 같이 좀 보여요. 제 눈에는. 고대 사회는 존재의 최소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인 셈이다라고 여러 가지 그 앞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집을 잘못 져가지고 그 집에 살던 큰 아들이 장자가 죽었다면은 건축업자의 장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좌제인 거죠. 연좌제. 우리나라로도 반공에 대해서는 연좌제였는데 어느 날 좀 풀리긴 풀렸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월북을 한 어떤 이 형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몇 대까지 그 연좌제로서 요주의 인물로 남한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취직이 어렵다든지 이런 그 빵간줄로 거 있어가지고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돼서 개인의 그 당대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는 거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 여론적으로는 어 걔네 누가 이북에 월북했다 이런 거라든지 또 얘는 쟤네 누구는 살인자다 뭐 이런 거라든지 사회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삶 자체가 리스크와 함께하는 것이다. 뭐 저도 쭉 좀 지금 흰머리가 좀 난 입장입니다만은 저도 그 리스크와 함께 했을까? 해왔겠죠. 그리고 그걸 극복했으니까 아직까지 생존했겠죠. 이렇게 조금 제 스스로 위안을 해 봅니다. 바보 지식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 여기 이제 민주당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민주당. 내로남불 같은 거죠. 내가 하면 민주주의고 남이 하면 포퓰리즘인 거죠. 교수들이 이런 얘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용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나와 별다를 것 없이 보이는 사람들과 격차다. 분노가 일어나죠. 한국의 평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4배나 됩니다. 여기에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국민연금 낸 사람들 평균 에버리지가 60만 원대인데 공무원 평균 에버리지가 240만 원이니까 4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성 안에 높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린 성 밖에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 백성이 아닌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이제 개정을 해야죠. 대한민국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다음에 신분계급
사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그냥 이 좀 크리티컬하게 비유를,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대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 고소득을 올리며 책임지는 일에는 면제다.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출신 사람들이 많죠. 동적 평등 상태에서는 에르고도 가정이 구현된다. 이제 좀 모르는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동적 평등 상태에서는 계층 이동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에르고드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을 차단 상태. 그러니까 신분 계급이 잘 안 움직여지는 상태. 민주사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류층이 될 수도 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걷어차지고 있다. 뭐 이런 이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에르고드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을 차단 상태라고 그러고요. 정의로운 사회는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동적 평등이 구현된 사회. 이런데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데, 저스티스한 사회인데,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도 저스티스한 사회가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민주당 애들은 어이없게도 상업활동 이외의 수단으로 돈을 버는 일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디리다 공격을 하면서 공정위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상종과 뭐 아무개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상업 활동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그런데 다른 데로 돈을 뜯어먹고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공직에 들어서는 부자들은 무언가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미 검증받은 상태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그래도 뭐 돈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잃어본 고통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느껴본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가서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직을 축제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위고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한국의 LH 공무원들 몇 사람 자살 당하는 거로 끝났지만은 다 물갈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되는 시스템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해가지고 또 일반 회사에서 공금횡령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솜방망이 해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꿈쳐돈 돈 가지고 평생 배부르게 뻥뻥거리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너무 또 회자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발견이나 통찰은 상당 부분 실제 직업에 최소한 10년간은 종사해야 한다. 과학은 소수에 의한 장학 방식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다. 역사적 발견이나 통찰은 최소한 10년은 종사해야 된다. 제가 좌스트 30년을 조직에서 경험을 해 봤습니다. 카를 포퍼는 과학이란 기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가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반증하라 이게요. 반증. 과학 그 자체가 소수에 의한 장악을 기반으로 린디 효과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탈레브 씨는 이렇게 말하자면 돌려서 해석을 했습니다. 과학이론은 현실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에 관한 포퍼의 의견에서 옳은이라는 말은 유용한, 해가 되지 않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개념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리스크를 안더라도요. 어떤 사상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진실 게임이 아닌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며, 이거 충격적입니다. 옳은 것이 오래 갈 거라고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거죠. 생존 게임에서 살면 된다. 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인 저 편집자는 스루프 퇴계가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사명은 스루프 퇴계가 실질적인 세계에서 채택되는 날까지 저는 나름대로
고분분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저도 그 소수죠. 근데 힘이 없어요. 인류의 오래된 지혜들. 한번 요거는 화면을 정지해서 쫙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 손실회피 성향만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이익에 따른 크기보다, 기쁨의 크기보다 손실에 따른 고통의 크기가 더 크다. 2배 이상 더 크답니다. 이러기 때문에 흑자를 보는 기업들이 손실이 나면은 그 손실 회피 그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부식 회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익이 난 것처럼. 근데 어떤 경우에 제가 분석해 본 경험으로는 적자가 어차피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이 안 된다고 이미 그냥 결론이 나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손실 회피 성향이 손실 회피가 아니고 손실 수용 성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그 버림몸 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창녀가 됐으면 아예 이제 더 열심히 더 잘 몸 팔겠다 하는 심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뭐 딱히 어떻게 비유가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수준이 또 좀 낮아서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그 비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인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느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높은 곳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 없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 원래 욕심 있게 태어났는데 이거를 그 수련이나 수도를 통해서 무소유의 그 삶을 살고 참 힘든 그 철학. 근데 그 불교가 발생했던 인도에서도 부자는 부자고 또 이 카스트 그 신분계급제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종교로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납니다. 바보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바보들을 속이기 위한 방식일 뿐이다. 이게 주식하는 어떤 방에서 계속해서 스팸으로 보내는 사람들, 난 욕하고 싶어요. 이런 새끼들을 어떻게 막을 방법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석 결과 영업이익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달라는 바보 같은 부리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본인은 이해하는데 투자할 생각은 1도 없이 보이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버립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되고 뭘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그런 입장에서 내 지식 수준도 어느 정도 되는데 네가 얘기하는 그 영업이익이 왜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거 다 생략했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점잖게 제가 아직 완벽한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그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당신이 이해를 못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석 내용도 봐주시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탁탁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복잡한 해법으로 생기는 문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합당한 위험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복잡하고 중앙화된 해법을 추구한다. 서론에서 얘기한 거 이제 결론의 쪽에서 이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단순한 해법을 추구한다. 제약이론 경영이 단순한 해법을 추구합니다. 저도 그거에 빠진 편집증 환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해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회계도 슬프트 회계처럼 단순한 회계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면 먼저 그들을 복잡한 구조로 끌고 들어가야 한다. 마치 원가 회계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편집증적으로 편향적으로 해석을 하고 소개를 해도 이게 나는 충분히 상식 있는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자나 관료들은 쉬운 해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능한 한 복잡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하고
또 그 경영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들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스루프트 회계는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적어도 중학교 정도 나오면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루프트 회계입니다. 공식화된다면요. 지금 그 분석하는 과정은 조금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만, 스루프트 회계가 손익을 계산하는 공식 도구가 된다 그러면은 회계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중학교 수준의 상식이면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세무사 사무실 많이 없어질 거고, 이걸 전산화 해가지고 누군가는 또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어가서 또 팔면은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알고리즘을 다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이 원가 회계, 아니 스루프트 회계는 공개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전 업종, 전 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 내에서는 경쟁이 없어야 한다. 그게 우리 그 한민족이 그 민족이 아니고 부족으로 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부족을 이 전라부족, 경상부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안에서는 서로 그 경쟁이 없을까요? 좀 두고 보죠. 진보가 항상 발전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좀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타인이 제시하는 선택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이 선택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하라. 그렇죠. 말들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런 얘기죠.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죽어버린 적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적이 이상적인 적이다. 푸틴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위한 행동하는 적일 수 있다. 적은 적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이익 볼 곳이 러시아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과연 푸틴이 적이냐? 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의 비밀계사세 어쌔신으로 보통 하는데, 그 번역본에는 아사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쌔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살자라는 얘기죠. 로마 제국 시절의 유대인 시카리, 이런 시카리라는 말 자체도 그 영화 제목 시카리온인가 이런 영화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이제 마약 영화에 제도를 받아들였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을 이 사람들은 합니다. 협박을 통해 가지고요. 레지스탕스나 자유투사들의 테러리즘은 어떤 성격이냐? 군사적 목표분이나 적군 세력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화돼서 김정은 킬체인 참수작전은 이런 이 말하자면은 레지스탕스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한미 군사작전의 하나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자기가 만약에 6.5 사태가 있더라도 자동빵으로 원자탄이 발사되도록 하는 법을 북한은 선제적으로 공격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로 되겠습니다. 참수작전 계획, 그 다음에 연습, 훈련 연습 계속 해야죠. 민주주의에서 확실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최상층 권력자가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이거죠. 절대주의는 암살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안 물러나는 독재자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음모론으로 몰릴 가정이지만 대통령을 바꾸지만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더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는 공무원 세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
근데 이 공무원들은 누가 그러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다. 영혼이 없는데 무슨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 그런 만한 그냥 연금이나 많이 받아 먹으면은 뭐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내 노후만 그냥 안심해서 1년에 한 번씩 어디 배산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 자랑하는 그런 이 동네 공무원 출신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죠. 오늘날 SNS를 이용 익명성에 기대어 마음껏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사람도 그런 걸 당해본 것 같아요. 저도 당했지만은 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스킨 인 더 게임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실명을 밝히던가 자신을 정중하게 소개하는 매너가 있는 댓글에만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가 트루 진실이고 뉴스가 가짜다까지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권화와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 시스템과 검은 백조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일이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것도 편향적으로 해석하면 수루출열보다 운영비용률이 더 증가한다면 일단 사업을 멈춰야 됩니다. 왜? 적자가 날 게 뻔한데 왜 하냐 이거죠.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직업이 불안정일수록 다양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 요즘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대폭 오르고 판매 가격 인상보다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대부분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영업 손실도 나오는 그런 입장에서 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민노총 애들은 안 쫓겨나려고 단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업을 부리고 뭐 그런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화이트 칼라는 다양성과 차별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믿음 그리고 대리인 문제라고 복합적으로 풀었는데 이 종교 얘기는 뭐 간단히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 역시 기존 정치체제 안에서는 규정할 수는 없다.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분권화이다. 당의 방침을 따르거나 주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은요. 한국의 지방자치는 완전히 분권화가 아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형태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말만 지방자치인 셈이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코스루스테스는 희생 없이 사랑을 바라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개천절 천재는 재물을 크게 바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주 천재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 절기 때마다 지냈다는 설이 있어요. 개천절, 우리 요즘에 개천절 하루에만 그냥 기념식으로 하는 거지. 옛날에 천재는 제사장급이 천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천재를 지내면서 가진 곡물을 또 이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천재를 지내고서 그 음식들을 똑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의 분배가 일어난 거죠. 천재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부의 분배가 안 되니까 그런 이 행사를 통해서 천재를 지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분배 정책이겠죠. 그리고 또 축제도 엽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추석할 때는 강강수올래 하면서 여성들이 강강수올래를 부르면은 그걸 누가 보겠어요? 총각들이 보겠죠. 그 이쁜 여자 골라가지고 그래서 중매 좀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축제가 많아야 이 그러니까 천재가 축제인 거죠. 그런 걸 자주 해서 남녀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그리고 눈 맞고 배 맞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또 열심히 살고 그래야 저출산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와 합리성. 우선은 생존이다. 믿음도 왜곡된 인식의 결과일 수 있다. 요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나 뭐 믿음도 보통 손실을 유발하는 행동은 근데 사후에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하는 그 정책을 실시하는데 지금 그게 왜 그따위냐 뭐냐 지금 그거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후에나 파악되는 걸 가지고 지금 뭐라도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들을 보면은 상태가 변하는 세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다고 말하는 에르고드 가정이 높다. 참 이런 그 좀 수학적인 그런 그 철학적인 이런 것들은 참 제가 안 어울려요, 솔직히. 에고르드 가정이 실현되려면 구성 요소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신분 계급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신분 계급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에고르드 가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합리성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스템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적합한 것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되야 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언행일치 옛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사회 지도층에서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편향분산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 제가 뭐 사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의의를 좀 둬주시고요. 요 미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걸 다 미신으로 몰아버린 건 현재 기독교인들 때문인데 그런데 밤에 정한수를 떠서 북극성에 비는 것이 아무런 해가 안 된다면 미신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북극성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북두칠성하고 겸해서 그러는 거죠. 그 어렸을 때는 북두칠성 얘기도 많이 듣고 북극성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 경제 발전하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발흥하면서 그런 게 어떻게 없어지고 옛날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그런 그 생각들은 다 미신으로 그 몰림을 받았죠. 그 미신을 믿더라도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위험 감소의 논리. 이것도 시간을 들여서 한번 좀 천천히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출산이 우리 미래의 생존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양극단의 하나가 한쪽이 그 저출산이면 양극단의 하나가 신분금 계급제도 또는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저는 후보군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한국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저도 질문 화법을 던지는 것으로 좀 맺어볼까 합니다. 합리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위험을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결국 기업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에고로드를 편집자가 이해한 수준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1000년 동안 한반도에 살아왔다면 향후 1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36년이라는 찰나의 일본 식민지 시대는 그저 지나가는 상처일 뿐이다. 린디 효과도 관련이 되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심리적 해고라는 거 있는 것도 이거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안티프레질도 저도 읽어봤는데 어느 정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 전체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 이게 제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또 편협스럽게 해석합니다. 용기와 분별력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미덕이다. 절제와 분별, 실천이 용기로 연결된다고 말할 것이다. 용기는 결코 이기적인 행위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롱 테일 리스크로 긴 꼬리라고 봐도 되겠죠.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번 발생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반도를 망하게 할 정도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피하고 우리가 생존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트라는 거를 종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폭발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극단치 이론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커다란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리스크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용기를 내서 리스크를 감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또 결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밸류 시오리라는 것을 이분은 소개를 했는데 이게 그 또 다른 그 연구하는 링크에 저자했던 바바라시의 버스트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폭발성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개념 정의한 것이 결국은 그 극단치 익스트림 밸류 극단치의 그 이론이 나오는 거하고 사실은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또는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는데 모든 정책을 다 잘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한국이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저출산율로 합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책을 저출산율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가야 나머지도 저는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워킹맘에 대한 배려를 한다. 이런 것은 증상 처방인 겁니다. 근본 처방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쁜 방향에 극단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저출산을 고출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최하 2명은 나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저출산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모든 부처가 다 합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우리나라가 정책을 해 나간다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경제도 좋아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은 여성도 군대 가는 거 포함입니다. 이상 1시간 정도 끊었는데요.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1.5배속은 요즘 국룰이라고 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